오늘은 지난번에 오리엔테이션에 이어서 제 책의 제목이기도 하고 또 우리 지금 앞으로 14강인가요? 마지막까지 15강까지 달릴 때 그 방향이 되는 형태의 그 관점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시킬 예정입니다. 소개시켜드릴 예정입니다. 좀 이렇게 처음 듣는 이야기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내용은 그래 뭐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AI 시대라고 하고 흔히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도 하는 명칭이 어쨌든 간에 앞으로 이미 우리가 살고 있고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갖고 살아야 할 건지 그냥 뭐 두려워하거나 혼란스러워하거나 또 남들 얘기하는 것들 어찌 보면 대기업의 논리 뭐 또는 자본가들의 논리 아니면 형태의 또 다른 형태의 어떤 이익 집단의 논리를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우리의 관점이 없고 개인적인 주관이 없으면 그런 사람들의 논리에 휘둘릴 수가 있는 거죠. 심지어는 다른 종교 집단의 논리들 뭐 이런 데까지도 우리도 부지불식간에 그런 줄도 모르고 그 사람들의 입장과 이해를 대변하거나 그 사람들의 논리를 부지불식간에 일상 속에서도 대변하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강의 시간에 소개해드릴 뭐 AI 부디즘이 그런가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의미의 완벽한 대안은 될 수 없지만 적어도 이제 저 개인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관점인 거고 여러분들도 이 관점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개개인의 나름의 관점들을 하나씩 가져보는 것 중요하겠죠. 핵심은 그겁니다. 각자의 주관을 갖고 지금의 시간들 그리고 다가오는 시간들을 준비했으면 좋겠다. 또 이 강의의 방향도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오늘 두 번째 강의고요. 그래서 우리가 AI 부디즘이라는 일종의 영어로 된 영어 말을 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영어로 불교를 부디즘이라고 했을 때 부디즘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우리가 너무 일상적으로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한번 음미를 해보자 이거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비판적 의심을 갖고 한번 바라보자 이제 그런 얘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한 AI 부디즘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이렇게 하고 그 AI 부디즘은 세 가지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인공지능 불교, 두 번째가 교감 소통하는 인공지능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세 번째가 상호 의존하는 인공지능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 세 가지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다른 데서 실험했던 영상 한 5분 정도의 짧은 영상을 같이 시청을 할 거고요. 그 시청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 지금 한 열 몇 분 되죠? 시험은 아닙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그냥 각자의 의견, 각자의 생각, 나라면 이럴 것 같은데요 정도는 얘기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여기 계신 분들 각자한테 다 이렇게 각자의 의견을 한번 여쭤볼게요. 이건 딴 데 가서도 이런 방식으로 수업을 했었고요. 그래서 우리 수업은 아마 매번 마지막 그 수업 말미에는 아마 그날 주제에 대한 논쟁거리가 되거나 중요한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묻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시간을 뭐 이렇게 시간 낭비하듯이 보낸다는 뜻이 아니고 여러분들 중에 챌린지를 해봐야 될 문제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래서 앞으로 열 몇 강의는 끝날 때마다 전부 다 불교 윤리적 쟁점을 갖고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릴 거예요. 그 질문은 무슨 당연히 답이 없죠. 답은 없는데 여러분들이 제기될 문제, 그 의문들이나 상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각자 나름 한번 그 질문에 직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다가올 문제들이고요. 그래서 그 질문을 한 번씩 해서 우리 도반들한테도 각자의 생각을 한번 이렇게 나눠서 한번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정도 확인만 할 수 있어도 현장에서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책에 소개되기도 했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칼 구스타프 융의 분석 심리학 논고에는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과거 고대 로마에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노예 제도에서 그 수많은 식민지를 경영하면서 노예들을 많이 운영을 했죠. 근데 그 구스타프 융이 봤을 때는 참 신기한 게 노예와 노예들의 심리가 고대 이탈리아에
흘러 넘쳤고 로마인은 그 이제 귀족들이죠. 물론 부지불식간이긴 하지만 내면적으로 노예가 되어버렸다. 언제나 노예들의 분위기 속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그들의 정신세계에 젖어든 것이다. 이 같은 영향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놀랍죠. 우리가 볼 때 뭐 예전 우리 어렸을 때 배웠던 대로 문화라든지 이런 가치관이나 정신세계 같은 건 사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영향을 받게 마련이라고 우리가 흔히 배워왔는데 구스타프 융이 생각할 때는 그 고대 이탈리아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모습을 봤을 때 오히려 귀족들이 노예들에 둘러싸여 있으면서 노예들의 습성이나 심리 상태들을 오히려 귀족들이 더 내면화하는 경우들을 많이 발견됐다 이거죠. 이게 좀 너무 신기한 얘기긴 한데 중요한 건 어쨌든 간에 서로 영향을 일방적으로 누군가를 주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주고받게 돼 있는 거죠.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뭐 다 예상하시겠지만 앞으로 다가올 인공지능의 시대, 또 다른 형태의 인공지능이 아닐지라도 인간과는 조금 다른 존재들이 이제 등장을 할 텐데 이 존재한 다른 존재들에서 우리가 대하는 태도들이 어떨 것인가 이런 걸 한번 고민을 해보자 이거죠.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을 거예요. 아마 오늘 그런 강의가 될 겁니다. 한번 봅시다. 아까 쭉 말씀드렸던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제 AI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각자의 주관을 갖고 남들의 의견에 부지불식간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신만의 관점을 한번 가져보자는 그런 도전적인 문제를 던지면서 이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부디즘이라고 딱 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뭐 어디 가서 외국인들이 템플스테이 오거나 우리가 또 밖에 나가서 뭐 물어보면 뭐 부디즘 하면 불교 하고 나는 뭐 부디스트 하면서 다니시기도 하실 거고 저들도 그렇고 그냥 뭐 부디즘 하면 불교는 부디즘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그냥 뭐 그럼 원래부터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불교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자말로 불교, 붓다의 가르침, 부처의 가르침, 역사적인 그 부처를 얘기하겠죠.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 또 그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 또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 종교 현상들이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불교라고 사실 관념을 하는데 이 한자말인 불교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부처님 당시에 불교라는 말이 있었을까요? 너무 당연한 얘기겠죠. 부처님 당시 불교라는 말이 없죠, 당연히. 아마 부처님이 살아계셨을 당시에 부처님을 쫓아다니거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았다 한들, 아무리 많은 스님들이 따라다녔다 한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형태의 종교적 형체를 띠거나 뭐 법당에 가서 뭐 의례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겠죠, 당연히. 단지 석가모니 부처님이 좋아서 쫓아다니고 또 그분이 이렇게 강의를 하거나 설법을 하게 되면 너무나 감동적으로 너무나 진리이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지할 만한 얘기들을 해주고 또 그 삶 자체가 의지하고 존경하고 공양을 바치기에 충분했다 이거죠. 그 존재 자체로 그분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똑똑하고 지혜롭고 대단한 얘기들이 막 나와서가 아니라 일단 부처님이라는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는 그 현존 실존 자체에서 나오는 그 자체로서도 이미 어떻게 되나요? 의지가 되고 뭐가 되죠? 자기한테 종교적 통찰을 주고 영감을 주는 그 존재 자체인 거죠. 아무것도 안 하셔도 심지어 앉아서 반반 공양 같이 하시고 그냥 호흡만 같이 아니고 이렇게 걸어 다니시기만 해도 제자들이 배우고 그냥 좋은 거예요. 의지가 되고. 그럼 뭐 우리가 한자말로 덕화라고도 할 수 있고 뭐 카리스마라고 해도 좋고요. 뭐라고 표현해도 어쨌든 그런 게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부디즘이라는 말은 이제 한참 후대에 나온 얘기죠. 불교라는 붓다의 가르침이라는 얘기를 그 서양에서 이름을 붙였을 때 이즘을 붙여서 불교다 이렇게 하는 건데 말 그대로 그거죠. 뭐 여러분 예상하시다시피 붓다 역사적 석가모니 부처님의 붓다와 이즘 교리 체계 실행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는 그 뜻으로 합쳐져서 부디즘이라고 했다 이거죠.
근데 이 얘기는 결국 뭐죠? 부디즘이라고 얘기하는 종교를 바라보는 건 다 근대 이후의 개념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이게 옛날 뭐 1700년 우리가 고구려 때부터 불교가 들어와서 뭐 소수리만 2년 어쨌느니 뭐 이렇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잖아요. 그때부터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부디즘 또는 불교. 그럼 지금의 우리 이제 근대 이후의 현대적 관점에서 볼 때 그렇다는 거지. 그 당시에도 무슨 그런 식의 어떤 그런 지금 우리가 관념하는 것처럼 불교라는 느낌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럼 뭐냐? 그럼 그때 뭐가 있었는가? 아까 같은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종교적인 의미라기보다도 붓다 그 자체의 실존에서 나오는 그분의 가르침이라든지 그 사람이 보여주는 일상생활에서 보여주는 덕화, 또 그걸 믿고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 뭐 학문적으로 굳이 얘기하자면 요즘 같으면 스쿨 같은 거죠. 그 어떤 특정한 아주 뛰어난 이론을 갖고 있는 교수님들을 따라서 지지하는 사람들의 모임, 스쿨인 거죠, 일종의. 근데 이런 식으로 뭐 부디즘, 힌두이즘 뭐 이런 식으로 이즘이라고 붙이게 된 것은 사실은 서양 종교학이 태동한 이후에 근대 이후의 개념에 불과하다. 그 얘기는 뭐냐? 부디즘이란 말 자체에도 우리가 너무 어떤 신성을 부여하거나 착각하지 말자 이거죠. 부디즘 하면 이거 이런 말은 불교의 영어 번역이기 때문에 이 말도 우리가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해야 되고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거고 부처님의 신성을 해치는 일이야라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벗어 자유로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디즘인 것뿐이에요. 부디즘. 또 우리가 그 전에도 우리가 릴리전이라고 했을 때 종교라는 의미라고 했는데 종교라는 릴리전이라는 의미도 사실은 일본 사람들의 여고에 불과한 거예요. 종교라는 말 자체가 일본에서 만들어낸 여고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부디즘이 됐든 그 종교라는 말이 됐든 이게 다 우리 말이 아니라는 거죠. 일본 사람들의 근대 이후의 여거 또 부디즘이라는 영어 자체도 근대 이후에 서양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냥 뭐 교리 실행 체계라는 그런 모호한 그런 경계를 갖고 있지 않은 사유들을 묶는 현상을 얘기하는 용어에 불과한 거지 이거를 갖고 어떤 절대적인 경계를 갖고 있는 구획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AI 부디즘이라고 했을 때 그 부디즘은 저처럼 이렇게 승복을 입고 다니거나 아니면은 법당에 가고 또 아니면 불상을 모셔놓고 하는 종교적 의례를 하는 게 부디즘이 아니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것도 부디즘은 맞는데 그것만을 부디즘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여기 뭐 다 불자가 아닐 수도 있는데 불자가 아니더라도 심지어 내가 불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부지불식간에 우리 살아가면서 불교적 용어들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오다 보니 뭐 옷깃만 스쳐도 인연인데 우리 뭐 차 한잔 뭐 이런 얘기를 뭐 우스갯소리 하잖아요. 그거 다 그렇게 불교에서 나오는 인연법의 도리, 윤회의 도리, 인과의 도리를 얘기하는 표현들이잖아요. 우리 일상용어로. 근데 그게 뭔가요? 내가 불자가 아니더라도, 내가 기독교인이다 하더라도 불교적 사유방식에 의해서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이미 그것조차도 저는 부디즘이라고 보는 거죠. 그 사람의 그 일상적 사유방식, 사회 생각 방식이 부디즘의 바탕을 두고 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AI 부디즘이라고 했을 때 오늘 이후에 이제 구체적으로 3가지 범주 속에서 나눠서 여러분들 앞에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건데 결론부터 일단 말씀드리자면 지루할 수 있으니까 제가 주장하는 건 그렇습니다. 불교를 단순히 종교나 전통으로만 보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새롭게 발견되고 발전될 수 있는 삶의 양식으로 이해해야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고정적, 확정적 실체로 보지 말자는 얘기예요. 부디즘이라는 말을.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고 꼭 우리가 법당에 오니까 불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밖에 나가서도 뭐 페미니즘을 한다든가 뭐 생태운동을 한다든가 그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인 운동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도 이미 부디즘이 스며들어 있더라. 그 얘기로 이제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두 번째, 불교는 변화하는 우리 삶의 구체적인 경험을 해석하고 나아갈 길을 안내는 동반자 같은 가르침이다. 이거 굉장히 풀어서 이제 쉽게 재밌게 쓴 겁니다. 구체적인 경험을 해석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일상에. 불교라는 걸 배울 때 여러분들이 무슨 저도 오늘 지금 화엄 우리 법회한다고 원고 준비하다 왔는데 무슨 판타지처럼 뭔가 초월적이고 신비적인 세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물론 그런 세계도 필요해요. 우리 종교적 영감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수행을 위해서도 필요할 수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낙천은 어디입니까? 부처님께서
6년 동안 설산수도에 고행하고 나서 다양한 형태의 법문을 하고 설법을 하고 하는 구체적인 낙처가 뭐예요? 구체적인 결론이 뭡니까? 지금 우리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거잖아요. 이 다음에 죽고 나서 아미타 부처님 앞에 가겠다 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한참 뒤에 우리 대승에 와서 그 망자들을 위로하고 유무하는 그것조차도 고통을 덜어드리는 데 도움이 된다 해서 그런 이제 행위를 하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뭐다? 당장의 우리 현실의 삶의 고통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든 해결해 보자 이거예요. 조금이라도 완화해 보자. 할 수만 있다면 어떻다? 더 열심히 수행해서 그 고통을 완전히 끝내버리자. 고통의 완전한 종식. 우리 뭐 요즘 코로나 완전 종식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못하겠다고 뭐 얘기하고 있듯이 고통의 완전한 종식이 뭐죠? 그게 열반해탈이잖아요. 부처님의 화두는 오직 그거밖에 없었어요. 고통. 모든 생명들이 받고 있는 고통을 어떻게 하면 끊어낼 수 있을까? 왜 사람은 태어나면서 고통받고 늙어갖고 병들면서 죽어가는 그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가? 그거를 계속 고민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연기법이라는 그 도리를 알게 된 거고, 그걸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성제가 나오고 팔정도가 나오고 하는 거죠. 그냥 뭐 이렇게 이론적으로 아주 뭐 이렇게 화려하게 뭘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는 거지. 계속 그것만 천착하는 거예요. 왜 생명은 고통받는가?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끊을 수 있을까? 왜 사람들은, 모든 생명들은 태어나고 병들고 늙고 죽는가? 이건 정말 참을 수 없다, 내가. 왜? 나도 죽고 내 부모도 죽고 친구도 죽고 내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서 그 고통을 계속 받아야 된다는 것. 끊임없이. 종교적 감성이 있었던 시다르타 태자의 노예는 그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인 거죠. 우리는 뭐 그냥 뭐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닌가 하면서 그냥 쓱 넘어가지만, 그렇게 살아가고 또 내일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석가모니 부처님이 위대한 이유는 그런 부분을 그냥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이건 어마어마한 형태의 감성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뭐 다 사람이라는 게 뭐 늙으면 죽고 뭐 아니라는 거야, 그거. 왜 그래야 돼요? 왜 그래야 된다는 건데? 왜 그렇게 쉽게 고통이라는 걸 아무나 다 받아야 되는 건데?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잖아요. 근데 인류에서 누구도 아무도 그렇게 안 했다는 거지, 지금까지. 뭔가 이상한 사람인 거지. 사실 이 악마 마라의 입장에서 보면 왜 너만 그래, 너만. 왜 너만 자꾸 그래. 다들 그렇게 살다 그렇게 가는데 왜 너만 그래, 너만. 근데 부처님은 난 아닌데요. 난 이거 그냥 지나갈 수 없다고 얘기한 거지. 그냥 지나갈 수 없다는 거야.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지.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 어떻게 계속 끊임없이 변화하더라도 구체적인 우리 일상의 삶에 대해서, 그 삶의 변화하는 삶에 대해서 해석하고 구체적인 방법론과 지침들이 나오지 않으면 그거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지. 부처님의 무슨 어떤 하늘 날아다니는 법이나 도술이나 무슨 미래를 알아맞추는 법이나 이런 걸 가르치는 게 불교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 지금 호흡하고 있는 우리 지금 이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하는 지혜를 지금 가르쳐주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어마어마한 변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도 가만히 앉아서 이거는 아닌 거죠. 부처님은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부처님은 단 한 번도 삶의 현장을 벗어나거나 역사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다고요. 근데 우리 자꾸 이렇게 관념을, 우리가 지금 선한다, 뭐 한다 하면서 자꾸 초월적, 신비적으로 우리 불교를 관념하기가 쉬워요. 뭐 천도자하고 누구 돌아가셔야지 뭐 절에 가고 막 이런 식으로 항상 신행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것도 뭐 다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그것만 불교라고 생각해보면 이게 이 본말이 전도돼 버리는 거죠. 당장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동력으로서 불교를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거지 그런 건 아니라는 거지. 어떤 뜬구름 잡는 얘기 하려고 우리가 불교를 믿는 건 아니라는 거지. 세 번째, AI 시대에서 불교적 사유가 유용하고, 또 이게 아까 좀 얘기해서 이게 어떤 지혜와 통찰을 제공하는 하나의 원천으로서 기능할 수 있을 거 아닌가. 또 그러한 틀을 갖고 이러한 변화를 바라보는 하나의 패러다임, 분석 틀로서도 기능할 수 있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 개념이고, 내용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인공지능을 단순히
그냥 기계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인간과 교감하고 소통하는 하나의 연기적 관계로 이해하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구체적으로 봅시다.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아까 인공지능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인공은 말 그대로 이제 사람이 가공한 것, 손을 댄 것, 자연적이지 않은 것, 가짜인 것, 페이크라 그러죠. 또는 가짜임에도 불구하고 자발성을 갖고 있는 것. 영어로는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사회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아티피셜이라 그러죠. 지능은 인텔리전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죠. 인공을 통해서 지능을 만들었다. 사람이 인공적으로, 인위적으로 가공을 해서 하나의 지능을 만들었다. 그게 바로 인공지능이다. 일단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제가 AI 부디즘이라고 했을 때 그 인공지능과 부디즘이 지금 합쳐진 거예요. 구체적으로 아까 쭉 개괄적인 4가지를 설명을 드렸고 3가지를 말씀드리면 제가 제시한 AI 부디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인공지능 불교인데 이것은 AI 부디즘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복잡할 거 없죠. 인공지능과 불교를 그대로 융합을 해서 이해하는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불교적 관점에서 바라보거나 그 반대로 불교를 인공지능 속에서 바라보거나 그 반대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인공지능과 불교라는 관계 속에서 이 변화를 바라보는 모든 활동들을 인공지능 불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지금 이 수업 자체도 인공지능 불교인 거죠. 그냥 인공지능 불교를 학회를 열거나 학술 활동을 하거나 문화 활동을 하거나 글을 쓰거나 무엇을 해도 이것은 다 AI 부디즘, 첫 번째 의미의 인공지능 불교라고 할 수 있다. 이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크게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두 번째죠. 두 번째부터가 문제인데 교감하는 인공지능과 인간. 기계인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인간은 놀랍게도요. 기계하고 말을 합니다. 교감을 합니다. 지금 당장 무슨 AI 스피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기 자기 차 타고 다니면서 내비게이션하고 대화해본 분 분명히 있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수시로 하거든요. 하죠. 왜 할까요, 근데? 친구인가요?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 내비게이션이 기계인 걸 뻔히 아는데 자꾸 말을 걸고 또 비슷하게 얘기 좀 좋아하고 왜 그럴까요? 그게 참 이상하죠. 그게 기능이 수준이 좋아서도 아니고 그럼 인공지능까지 내비게이션까지 갈 것도 없고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은 저는 가진 것도 뭐가 없지만 시계, 만년필 이런 거 있으면 이건 우리 아버님께서 물려주신 그거야.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염주는 우리 시어머니가 준 염주야. 이런 느낌들 있잖아요. 왜 자꾸 그거에다가 뭔가 의미를 자꾸 부여하지 않나요? 사람들이. 그러면 그게 그게 이전 일반 염주하고는 달라지기 시작하죠. 자기한테 적어도. 의미가 부여돼 버렸기 때문에. 만년필도 마찬가지예요. 시중에 나가면 문방구에 가서 한 5, 6만 원이면 살 건데 아버지께서 유품으로 주신 내 은사 스님께서 물려주신 목탁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느낌 확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은사 스님이 또 큰 스님이다 이러면 이제 완전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지. 하나밖에 없는 그런 것도 거의 희소성의 문제도 있고. 근데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인간은 특이하게도 꼭 애완견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고 애완동물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고 자꾸 뭔가 의미를 부여하는 걸 너무 좋아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한번 우리가 알아보자. 그래서 인간은 기계에다가 뭔가 자기 마음을, 감정을 자꾸 이입하더라 이거예요. 그 과정을 우리가 놓치지 말자고 하는 게 두 번째 개념이에요. 정확히 얘기하자면 감정이입하는 인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걸 관로하셔갖고 두 번째 개념입니다. 이게 자 내가 이제 이 인공지능이 이제 좋아지겠지만 이 프로젝트한테 내가 감정을 줬어. 이거는 이제 색소가 우리 아버님께서 쓰시던 거기 때문에 아무리 고물이어도 내가 너무 좋아요 하면서 의미를 자꾸 부여해. 근데 어느 날부터 이 친구가 이제 새로운 기능을 장착했는데 말을 해요. 스피커에서, 인공지능 스피커처럼. 내가 이제 너무 감동받았어. 그렇지 않아도 좋은 건데. 근데 이 회사에서 너무
뛰어나서 심지어는 우리 아버지의 생전 음성까지로 녹음해서 들려줘. 그러면 막 내가 그거에 대해서 내가 막 감동받아. 그게 또 계속 말을 걸어 내가. 마치 내 아버지처럼. 그게 또 계속 또 이게 반응이 와. 막 내가 또 막 감동받아. 분명히 기계인데 또 순간순간 울먹울먹 하면서 막 왜 그러는 건가? 막 그렇게 돼요. 그게 세 번째. 상호 의존하고 연기적으로 의존하는 관계. 그 세 번째 관점이에요, 그게. 자, 그게 지금 어떻게 전개되나 한번 봅시다. 이론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게 관점이. 자, 첫 번째 인공지능 불교. 아까 말씀드렸죠. 뭐다? 그냥 인공지능과 불교를 연기적으로 그냥 같이 붙여 생각하는 모든 활동들. 이렇게 강의, 저술활동, 학술활동, 모든 것들. 인공지능과 불교를 융합해서 사유하는 일체의 활동들을 뭐라 그런다? 첫 번째 인공지능과 불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교감 소통하는 인공지능과 인간인데 사람들은 인공지능이라든지 일반 만년필 하나, 염주알 하나에도 자꾸 감정을 이입하더라니까. 이건 돌아가신 우리 스님이 준 염주다. 단주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돌아가시면 막 더 막 울먹울먹하고. 왜 그러는 건가요? 잘 보시면 교감 소통하는 인공지능과 인간 밑에 제가 영어로 뭐라고 말씀을 붙였냐면 애니마 인터랙션이라고 붙였어요. 그래서 인공지능, AI 부디즘이라고 했는데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여기서 애니마가 뭐냐면 라틴어로 영혼이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애니마를 줘. 사물한테. 감정을 이입하잖아요. 그 감정 이입을 라틴어로 애니마를 준다 그래. 애니마. 애니마. 여러분들 막 그 라틴어 뮤지컬 같은 데 많이 나오잖아요. 애니마 몰라요? 애니마를. 내가 애니마를 준다 이거야. 여러분 어렸을 때 여기는 너무나 다 모범생이셔갖고 지금 너무 수업에 집중하셔갖고 제가 너무 죄송스러운데 저처럼 공부 안 했던 애들은 이 책 두꺼운데 모퉁이다가 선생님 설명이 너무 지루하면 그림 같은 걸 막 그리지 않나요? 막 졸라맨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막 움직이게 만들어. 그래서 탁 하면 어떻게 되죠? 움직이잖아요, 막. 그걸 우리 영화에서 만화 영어를 뭐라 그러죠? 애니메이션이라 그러잖아요. 그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애니마를 애니메이트한 게 애니메이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그걸 그린다는 게 뭐죠? 교과서 기퉁에다가 막 이상한 그림 그려갖고 움직이게 만드는 활동 사진처럼 만드는 걸 뭐야? 애니마를 내가 불어넣는 거죠, 거기다가. 그래서 애니메이트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면 그게 애니메이션이 되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아까 우리가 감정이입한다고 우리말로 했지만 그냥 있어 보이게 그냥 애니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애니마를 주더라 이거야. 누군가한테. 영혼을 주더라 이거야. 마음을 주더라 이거야. 감정을 이입하더라 이거야. 근데 그거를 갖고 인터랙션 서로 교호하더라 이제. 교감하더라 이거지. 그래서 두 번째 의미가 AI 부디즘인데 이때 두 번째 AI 부디즘은 애니마 인터랙션이다 이거예요. 실내를 한번 볼까요? 잘 보세요. 감정이 어떠세요? 보이니까 어때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으세요? 불쌍했어요. 불쌍하답니다. 그 시간 관계상 전 동대에서 어린 지금 20대 학생들하고 수업할 때니까 일일이 다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정말 재밌어요. 근데 어떻게 나올 얘기인 거 비슷하게 나왔어요.
아무 느낌 없을, 당연하죠. 기계인데. 근데 우리 어떤 보살님은 마음이 아팠대요. 고통받는 것 같대요. 또 심지어 저렇게 무지막지하게 발로 걷어찬 사람이 밉대요. 다양한 반응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봅시다. 이 기계잖아요. 그죠? 저 기계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저는 10년도 더 된 영상입니다.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라고 미국에서 제일 가는 그 로보틱스, 그러니까 로봇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근데 이제 1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분들이 유압식, 그러니까 그 유압 밸브를 통해서 로봇의 관절을 사람보다 더 세게, 더 자유롭게 움직이는 기술을 개발한 거예요. 2007년 이전만 하더라도 로봇이 여러분들 영화에서 보는 게 로봇이지, 로봇이 이렇게 이종 로봇이라고 서 있을지도 못해요,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한다고요. 막 영화에서는 막 대단하게 얘기하는데 자기가 자기 두 다리로 서 있지도 못하고 로봇으로 기능 제대로 못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 로봇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는 갑자기 비약적으로 로봇 기술을 확 향상을 시켰죠, 10년 전에. 그래서 저거를 만들어서, 원래는 군사용 로봇입니다. 군사용 로봇인데 그 산악에 행군하고 할 때 이제 장병들이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장비들을 지고 다니면 너무 힘드니까 미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저 보스턴 다이나믹스 저런 군사용 장비를 만들면 저런 애들은 험준한 산악지대에도 군 장비를 쟤네들이 이제 실어 나를 수 있다. 그래서 저걸 이제 만들었고 끝까지 안 넘어지잖아요. 빙판길에서. 너무 대단한 기술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네 홈페이지에다가 우리 이런 기술 개발했다. 사가라 이거지. 우리 이 정도야. 올렸는데 저 영상을 딱 올려서 까딱없다고 자랑스럽게 올렸는데 홈페이지에 댓글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유튜브도 당연히 올렸죠. 그러니까 비난과 욕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쏟아진 거예요. 그분들 얘기는 뭐냐면 로봇 학대다예요. 로봇 학대. 그런 말 처음 들어보죠. 아동 학대는 들어보고 뭐 시부모 학대니 뭐니 무슨 이상한 얘기 많이 들어봤지만 로봇 학대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로봇 학대. 와, 근데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다 알겠는데 다 황당한 거야, 서로 얘기하면서 황당한 거죠. 근데 이거 뭐야, 이거는. 이걸 학대라고 봐야 되나? 근데 계속 아까 우리 보살님들처럼 누군가는 너무 고통스러움이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로봇의 고통이 같이 지금 전이되는 느낌이기도 하고 또 그런 폭력을 마음껏 행사하고 있는 저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증오감이 또 같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근데 누가 봐도 쟤는 개도 아니고 거미도 아니고 그냥 아주 성능 좋은 기계일 뿐인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죠 당연히 상당수의 사람들이 너무나 이제 애니말을 주더라고요. 애니말을 감정을 이입하더라 이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 계속 우리가 지금 저런 상황에 이제 놓이게 된다는 거지. 만약에 여러분들 그러면 좋아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괜찮아. 저거는 기계일 뿐이야. 이런 상황도 문제일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미래 영화에서 든 거 보면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 로봇이나 저렇게 고대 로봇들을 기계이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 형상을 했든 애완견 형상을 했든 애완묘 형상을 했든 간에 쓰다가 너무 모델이 낡았거나 그죠? 자기 디자인 요즘 트렌드에 안 맞아. 그럼 언제든지 쉽게 폐기할 수도 있는 그런 게 될 수도 있어요. 또 심지어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기계이기 때문에 미래 영화에서 나오는 듯이 자기네끼리 마치 투견 싸움 붙이듯이 로봇끼리 싸움을 붙여서 거기다가 이제 뭐 도박도 하고 또 폭력성을 대신 또 거기다가 투사해서 해소하는 경우도 생기고 또 그보다 더 못된 짓도 하게 되고 근데 그 사람들 여기는 뭐다? 기계니까 너무 지나치게 감정이입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는 또 인간인 이상 애니말을 주고 감정이입하는 존재다 보니까 어딘가 그런 폭력성에 대해서는 도무지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또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하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앞으로 인공지능을 볼 때 또는 고도화된 형태의 로봇, 자동화된 기계들을 볼 때 지금까지야 뭐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럭저럭 뭐 재미삼아 봐준다 하더라도 아마 더 진지하고 심각한 수준까지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되거나 윤리적으로
스톱을 시켜야 되거나 제어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최소한 이런 문제, 내가 새로운 신제품 뭘 샀든 간에 내가 이 존재에 대해서, 이 기계에 대해서,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 로봇에 대해서 내가 애니마를 줄 것이라는 걸 잠재적으로 그 위험성이라고 꼭 얘기할 건 아니지만 잠재적인 가능성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걸 알아야 돼요. 하다못해 내 아들과 내 손주한테, 내 친구한테 그걸 선물을 하나 하더라도 그 이유는 이제 또 보여드릴게요.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게 두 번째,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자, 상호 이존하는 인공지능과 인간이라는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여기 또 잘 보시면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냥 어렵게 보일 뿐입니다. Animated Interdependence다. 좀 어려운 말인데, 자, 아까 애니마를 줬잖아요. 애니마를 준다 그러잖아요. 인공지능한테. 근데 애니마를 준 그 기계가 그냥 그 감정이입만 받아서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놀랍게도 얘가 요즘 어떻게 하죠? 반응을 하잖아요. 애니메이티드가 되잖아요. 얘가. 애니마를 부여받은 애가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얘가 마치 생명체처럼 뭐 친구인 것처럼 애인인 것처럼 아들인 것처럼 생전 엄마인 것처럼 얘가 또 리액션을 해요.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근데 반응만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 계속 오가면서 서로 상호 의존하는 정서적으로 그런 상황이 되더라 이거죠. 옛날에 우리는 이런 고민 안 하면 살았잖아요. 우리 전통시대에서 지금까지 이런 생각 해본 적도 없고 이런 고민할 필요도 없었고 무슨 AI 뭐냐 할 거 없는데 지금 이런 일들이 이미 벌어지고 있거나 앞으로 아주 전면화될 것이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런 걸 하는 이유는 뭐다? 어쨌든 지금 스탑핑 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야. 어떤 방식으로가 됐든 간에 어떤 방식이 됐든 간에 이런 프레임을 갖고 이런 분석 틀을 갖고 일단 한번 잠깐만 우리 부처님은 어떻게 했다? 생로병사에 대해서 뭐 다 인생이 그런 거 아니야 하지만 아니 잠깐만요. 근데 왜 태어났다고 왜 늙다고 왜 병들어서 죽어야 되는 거죠? 이런 질문을 던졌던 것처럼 우리도 한번 잠깐만요 해보자요. 잠깐만요. 다 좋은데 인공지능 발전하는 거 좋고 다 좋단 말이야. 누가 돈 벌지는 모르겠지만 내 주식은 안 샀지만 어쨌든 그래도 다 좋은데 일단 스탑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지. 최소한 인류 보편적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두 번째는 그래도 좀 불자로서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이건 좀 아니잖아. 뭐 아니든 기든 간에 일단 좀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좀 호흡을 좀 가다듬어 보자 이거지. 그냥 막 정신없이 우리가 휩쓸려 다니지 말고 그 내용적으로 그 스탑을 시켜놓고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세 번째 관점이 바로 요 애니메이티드 된 그 상호 의존하는 인공지능과 인간의 관계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그 분석 틀로 한번 이 현상들을 한번 또 얘기해 보자 이거죠. 알겠죠? 자, 이제 지금부터 그러면 제가 그 EBS에서 했던 또 다른 형태의 이 실험이 있어요. 일명 인공지능 스피커라는 시험인데 시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클래스에 있는 우리 분들이 딱 있는데 지금은 뭐 성비나 나이가 조금 이제 좀 몰려 있긴 한데 예를 들면 우리 클래스에다가 인공지능 스피커 저런 거 보셨죠? 대답하는 거 집에 갖고 계신 분, 계시고, 꽤 돼 있네. 그 정도 돼 있을 거예요 아마 누구나 다. 이거를 공짜로 줘갖고 일주일인가 2주일 동안 쓰게 만들어요. 근데 처음에는 다 어색하니까 안 쓰거나 막 이렇게 하다가 어쨌든 쓰게 돼요 결국은. 근데 거기는 나이 어린 애들도 있고 나이 많으신 분도 있고 남녀 섞여 있고 전혀 이런 걸 모르는 사람도 있고 또 심지어는 인공지능 프로그래머도 있어요. 이런 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모아서 실험을 합니다. 이거 실험이라고도 얘기해 놓고요. 인공지능 스피커를 다 줘요. 한 2주 넘게 쓰게 해요. 열흘인가 쓰게 하고 나서 어느 날 방송국에서 연락을 합니다. 각자한테. 아무래도 스피커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내일 몇 시까지 그걸 가지고 오면
우리가 테스트를 해볼 테니까 그래도 그게 뭔가 문제가 있으면 이거를 폐기하도록 해라. 폐기하면 어떻게 한다? 새 스피커로 바꿔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어쨌든 뭐 시켰으니까 공짜로 처음부터 받았으니까 일단 다 가지고 나온 거죠. 그래서 그 방송국에서 실험자들이 준비한 형태의 질문지를 몇 개 줘요. 아주 쉬운 질문들 있잖아요. 뭐 내일 날씨가 어때? 뭐 누가 뭐야? 뭐 물어보는 것들. 그 대답을 못하면 얘가 문제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고장 난 것으로 판단을 해서 전압을 올려서 네 스스로 이용자 스스로 그걸 폐기하라 이거지. 폐기하면 어떻게 한다? 킬 스위치를 누르면 바꿔주겠다 이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과연 열흘 넘게 같이 살았던, 같이 이렇게 인터랙션을 하고 서로 의존했던 인공지능 스피커하고 인간과의 관계에서 인간이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 좀 간단한 실험이잖아요. 이 실험을 했어요. 일주일 동안 기계를 사용한 참가자는 27%가 킬스위치를 못 눌렀어요. 근데 처음 기계를 우리가 아까처럼 우리가 기계를 사용해 본 적이 없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91%가 다 눌렀어요. 그냥. 우리도 지금 뭐 일주일 안 썼기 때문에 저 사람들 왜 울고 저래 뭐 이 느낌이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 계속 한 세네 분이 말씀하셨는데 지나온 시간에 대한 경험을 공유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다. 설사 그게 기계일지라도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지만 뭐 헐리우드 영화에서나 다른 영화, 철학적 영화에서 그런 많이 다뤄요. 그 어떤 기억의 문제, 사람이 갖고 있는 기억의 문제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에 대해서 그 인공지능을 빌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어쨌든 우리는 인공지능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와서 인공지능 스피커에 대한 실험을 처음 접했고 그냥 저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또 객관화된 시선으로 좀 너무 오버 아닌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여기서도 그런 건 보면 다 드러나요. 처음 본 사람들은 10명 중에 9은 뭐 누른다 뭐 기계인데 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나머지 27%, 한 10명 중에 3명 정도는 일주일 사용해 보면 생각이 달라지더라 이거죠. 근데 그게 꼭 인공지능이란 기계가 뭐 생명이 있어서도 아닐 것이고 본질은 꼭 성능이 좋아서 뭐 이런 문제는 아닐 것 같다는 거지. 근데 그게 뭘까라고 한번 우리가 의문을 던져볼 수도 있는데 아까 몇 분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지나온 시간과 경험에 대해서 공유했던 기억들 때문에라도 그렇게 못하겠다. 근데 그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기억이 단지 인간한테 일부를 구성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인가 아니면 그 이상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은 예전부터 계속 제기되는 질문들이니까 그거는 이 다음에 또 다른 주제에서 한 번 더 다뤄보기로 해요. 우리 그 기억의 문제는 조금은 이제 방향이 다르긴 하지만 자 여러분들의 생각을 소중한 생각을 들을 수 있는 기회였고 그래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할 텐데 뭐 이 다음에 이제 다다음 시간이죠. 다다음 시간에 인공지능의 윤리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윤리. 인공지능의 윤리가 있을까요? 그것부터 물론 문제가 좀 의문이긴 한데 요즘에 우크라이나 같은 데서 지금 막 전쟁 중이잖아요. 근데 요즘엔 전쟁을 어떻게 해요? 그래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러시아 전쟁은 제가 가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래도 옛날 재래식 무기들이 많이 나와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어떻다? 그 드론이잖아요. 드론이 떠서 그걸 조작해서 애기들도 죽이고 다 막 민간인들 살상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현대전에 갈수록 사람들이 그걸 조종한다고는 하지만 자율 판단에 의한 드론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어요. 실제 그렇게 되고 있고 자율적으로 인간이 개입 없이 적이라고 판단되면 이 사람들이 작전을 하는 그런 문제들. 지금 현재는 불법이죠. 하지만 문제는 인공지능의 핵심은 인간이 개입이 배제되는 거거든요. 갈수록. 지금 우리가 인공지능 핵심은 인공지능에 인간의 개입이 없어지는 과정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좀 두려운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건데 그랬을 때 그 인공지능 그 드론의 살상 무기의 알고리즘은 도대체 누가 어떻게 집어넣는 거냐 이거죠. 어떤 내용을 갖고. 좀 앞선 얘기긴 한데 아마 그 전쟁터에서 움직이는 킬러 로봇들이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고 나중에 또 그 인공지능의 윤리 시간에 소개시켜 드릴 건데 굉장히 끔찍하죠. 근데 꼭 전쟁터의 무기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도
그 윤리의 문제는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워요, 사실은. 불이 났을 때 소방용 인공지능 로봇이 재난 구조용으로 들어갔을 때 아기를 먼저 구할 건지 할머니를 먼저 구할 건지 그런 모의 시뮬레이션들을 많이 해봐요. 그러면 인공지능 답은 뭔지 아세요? 농담이지만 문에서 가까운 사람부터 먼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윤리적 판단 아직 안 하고 문에서 가까운 사람부터 이제 데리고 나간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근데 어쨌든 이 실험처럼 복잡한 윤리적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고민하거나, 근데 그러한 작동되는 로봇에 누가 그런 알고리즘을 누구의 생각을 갖고 있는 알고리즘을 넣을 거냐 이거지. 여러분들처럼 어려서부터 불자로서 어머니, 아버지나 할머니의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자비로운 마음을 항상 갖고 있고 연기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갖고 그런 사람들이 개발자가 돼서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을 탑재할 것인지, 아니면 어릴 때부터 계속 분노와 무슬림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 형태의 폭력성에 노출된 그러한 형태의 개발자들이라면 어떨까요? 그것도 위험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은 인공지능의 윤리라고 하지만 사실은 사람의 윤리란 말이에요. 그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은 사람이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상적인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 그 회사의 이익과 자기 국가의 이익과 때로는 자기 계급의 이익과 자기 문화적 배경의 이익 또는 인종의 이익 이런 식으로 인간들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든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다못해 저런 실험을 딱 하나 할 때도 저런 용어 하나를 써도 킬스위치라고 쓴다 이거지. 저런 식으로 교묘하게 조작해버릴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우리도 또 그 영향을 받아갖고 때로는 죄책감을 느끼거나 때로는 또 좀 상태 안 좋은 애들은 오히려 더 쾌감을 느껴. 킬스위치라고 해줘야지 너무 재밌는 거야. 반대로 게임하는 그 심리처럼. 저런 걸 뭐 무력화 단추를 눌러주세요 하면 저 실험 안 할래요. 재미없어요. 이런 식으로 가버릴 수도 있는 거죠. 이거 뭐 시간 낭비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다부터 시간이 또. 자, 어쨌든 이렇게 됐고요. 자,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그래서 제가 저런 걸 쭉 보여드린 이유가, 지난번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스탑을 시키자 이거죠. 그렇다고 영구히 스탑시킨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앞으로 직면하게 되거나 일상 속에서 경험해야 될 여러 가지 인공지능과 기와의 관련성,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계속 스탑해보는 훈련을 해보자 이거죠. 과연 내가 지금 여기다가 내 애니마, 내 마음을 감정이입을 하는가? 또 내가 또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은가? 이걸 항상 해보자 이거지. 생각해보자 이거지. 앞으로 주제들 몇 개를 다룰 텐데 전부 다 이 주제가 관통하는 주제들입니다. 주제는 계속 바뀌지만, 그런데 이걸 어떻게, 내 입장에서 어떻게 이걸 해석할 것인가? 이 주관을 갖고 보자 이거죠. 자, 오늘 AI 부디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AI 부디즘의 구체적인 내용 3가지를 여러분께 제시해드렸습니다. 예, 어쨌든 잘 보시면 바라고요. 자, 수업 복습 마지막 정리하면서 오늘 AI 부디즘이란 무엇인가? 우리 나머지 수업들 전체 주제를 관통하는 그 우리의 어떤 하나의 분석 틀,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원이 되는 부디즘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AI 부디즘이란 무엇인가 쭉 살펴봤고요. 첫 번째로 인공지능 불교, 두 번째는 교감 소통하는 인공지능과 인간의 관계, 또 세 번째는 상호 의존하는 인공지능과 인간, 이런 관점에서 그 AI 부디즘을 3가지 범주로 나눠서 우리가 이해해봤습니다.